같은 책을 보는 다양한 시선을 존중합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박사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 빠지셨어요.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시안 씨하고 둘이서 그 시간을 메우는데 그냥 이제 힘들지 않을까? 힘들긴요. 힘들긴요. 힘들었을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남자 둘이 수다가. 근데 이 코너. 근데 약간 허전한 거 있었어요. 맞아요. 뭔가 얘기하다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뭐 이런 얘기가 안 들어와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안 읽었어요. 나는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나요? 전 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 생각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제가 별명 하나 붙여드릴게요. 미스 버트. 그러나 라고 항상.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네. 개인적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신이 어떤 살아온 시간과 자신이 간접 경험한 것에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세계와 이제 충돌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거든요. 책을 읽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인데 네. 굳이 독서 모임을 해서 만날 필요가 있나? 뭐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독서 모임의 효용을 여기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 때의 희열이 또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영화평이나 이제 음악평 할 때 특히 이제 영화평 같은 경우 할 때 남의 평 안 읽어요. 왜냐면 내가 뛰어난데 뭘 남의 걸 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과거형 맞죠? 네. 네, 요새는 물론 제가 이제 뛰어나긴 합니다만 아주 과거는 아니네요. 근과거. 몰래 남의 평도 보면서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이게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건 결국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자꾸 알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 맞아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도 그 돌멩이 둘이서 그러잖아요. 과학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데 왜 자꾸 과학과 우주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오늘의 또 알에 대한 욕망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지 5년 만에 700만 부가 팔렸다는 기록도 있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갈매기의 꿈. 지금 G세대들도 이 책을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매기의 꿈. 저희 세대에게는 일종의 필독서처럼 청소년들의 무슨 권장 도서, 서울대 추천 무조건 읽어야 될 백선 이런 데 꼭 들어있던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마디가 있었잖아요. 항상 그 시절에 청소년들을 사로잡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랑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나오는 말이잖아요. 가장 높이 나는 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꽤나 청소년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자, 책의 작가 리처드 바크부터 만나봅니다. 어떤 작가입니까, 박사 씨? 네, 이 리처드 바크는 1936년생인데요. 네. 원래 직업이 비행사입니다. 비행사. 이 책도 보면은 비행에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 대학에서 퇴학당한 뒤에 그 1957년에 공군 하사로 임관했다고 하는데요. 17년간 공군에 복무를 했다고 해요. 네. 이 책을 썼을 당시, 그러니까 1970년에는 현역이었고요. 이 갈매기의 꿈 이전에는 잠깐 비행잡지사의 편집부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로 글을 기고하고는 또 했다고 하고요. 1963년에 지상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등단을 했는데 그 뒤에도 몇 작품 발표했지만 주목받는 작가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갈매기의 꿈도 총 18군데의 출판사에게 출간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서부 해안 쪽의 청년들, 그러니까 히피들이죠. 암암리에 이 손으로 베껴서 써가면서 서로 돌려 읽는 그런 그 작품이었던 거예요. 불법 해적판으로 바뀌어요. 네. 하지만 굉장히 매혹적이었던 작품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출간 이후에 처음에는 좀 평이 좋지 않았지만 그 2년 뒤에 정말 초거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1974년에 공군 중위로 예편을 했고요. 그 뒤로 또 계속 작가 겸업 비행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퍼프와의 여행 같은 작품은 자신의 작은 수상 비행기인 퍼프를 타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까지 비행했던 경험을 담고 있고, 네. 뭐 환상2 어느 마지못한 제자의 모험, 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신이 겪었던 비행기 충돌 사고를 또 다루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들을 넣은, 그러니까 뭐 작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영원을 건너는 다리, 환상, 소울메이트, 기계공 시모다, 뭐 그 위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처드 바크. 그 비행사는 어떤 직업 때문인지 몰라도 생텍쥐베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비교가 있고, 되죠. 네. 생텍쥐베리의 그 작품 중에서 이제 야간 비행 같은 작품들 보면 물론 줄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그 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어떤 결 같은 게 사실은 이제 갈매기의 꿈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다. 뭐 이렇게 평을 하는 그 평론가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매기의 꿈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뒀던 그런 책이었고 공군 조종사였으면 정말 제도권 인물인데 그의 작품이 히피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책의 줄거리 만나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네. 조나단은 처음부터 그 먹이 하나 더 먹겠다고 경쟁하고 싸우고 꽥꽥거리는 다른 갈매기 무리들과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행을 잘할까, 그리고 아름답게 비행을 할까를 고민하는 갈매기였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뭐 비행에 대한 시도를 여러 가지 해보다가 갈매기 주제에 시속 344km를 돌파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고개 비행도 하고요. 그 정도면 거의 포뮬러 1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조나단은 그런데 이렇게 좀 남달랐잖아요. 그 결과는 무리에서의 추방이라는 걸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갈매기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초월적 비행을 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조나단은 비행기술 연마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데요. 그게 조나단의 꿈이고 비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참 표현할 말이 좀 애매한데 조나단이 신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비행의 꿈을 가진 갈매기들만 모여있는 그러한 세계로 가게 되는데 좀 초월적 세계예요. 약간 이상화돼 있는 네. 어떤. 여기서 조금 더 연마하면 그야말로 신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조나단은 그런데 다시 무리에게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조나단이 무리에 돌아와서 자기처럼 비행 연습을 하다가 쫓겨난 갈매기들의 스승이 됩니다. 비행의 본질을 가르치는 조나단의 제자는 점점 늘어나고요. 다른 갈매기들 사이에서 조나단은 위대한 갈매기 아들이다.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자인 플래처가 비행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조나단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날개 끝으로 살짝 건드렸더니 살아났더라. 이런 소문이 막 나면서요. 죽었다가. 네. 그러니까 조나단은 그러다가 얼마 후에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플래처가 다른 갈매기들의 스승이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매기들의 꿈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3장까지잖아요. 3장이죠. 근데 나중에 이 40여 년 만에 서류 더미 속에서 3장까지인 줄 알았더니 이 갈매기의 꿈에 4장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4장에 다시 붙은 게 요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4장은 그 후의 이야기인데요. 이 비행하는 갈매기들이 플래처를 스승 삼아서 계속 훈련을 해나가는데 평범한 다른 갈매기들은 플래처에게 위대한 갈매기인 조나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면서 비행은 뒷전이고요. 모여 앉아서 조나단을 신격화하는데요.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조나단 리빙스턴이 했던 그 비행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네. 그의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듣고 네. 그것을 이제 요구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성경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나단이 예수라면 여기서 플래처는 사도 바울쯤 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플래처도 자신의 완전한 비행 중에 사라집니다. 승천한 거예요. 이후 플래처 역시 우상화되고요. 그의 가르침은 교리처럼 굳어져서 계속 가는데요. 이런 형식들을 싫어하는 젊은 갈매기 앤서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엄청난 비행을 하는 갈매기가 나타납니다. 앤서니가 누구십니까? 후아요. 그랬더니 갈매기가 Call me John, 존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끝나죠. 조나단의 애칭. 네. 제임스는 짐. 네. 조나단은 존. 네. 이렇게. 제임스는 짐이라고 또 하는군요. 네. 토마스는 탐. 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조나단인데 왜 존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사실 지금 이제 줄거리 이게 불교였다가 기독교였다가 사실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개신교 몇 단체에서는 이 책을 금서화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고 네, 사실은 네. 그죠? 거의 뭐 뉴에이지라고 해서 또 배격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그냥 갖다 쓴 거잖아요. 그 네. 매트릭스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또 어떤 가르침의 이야기들은 기독교이면서도 또 불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초월적 그렇죠. 어떤 삶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그 열반과 해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있어서 여기서 일종의 비행이라는 게 그 수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말하자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제 그 수양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참 복잡한 소설인데 이 소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How Family의 High 듣습니다. When you're close to tears, remember someday it'll all be over. One day we're gonna get so high. Though it's darker than December, what's ahead is a different color. One day we're gonna get so high. And at the end of the day, remember the days when we were close to the edge, and we wonder how we made it through. And at the end of the day, remember the way we stayed so close till the end. We remember it was me and you, 'cause we are gonna be forever you and me. You will always keep flying high in the sky of love. Don't you think it's time you started doing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듣고 왔습니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갈매기의 꿈 1장. 뭐 1장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어떤 종교적인 색채라기보다는 어떤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 같은 것들로 느껴지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단지 이렇게 욕심 부리며 탐욕스럽게 그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그것으로서만 보내야 되겠느냐, 무엇인가 좀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2장부터입니다. 초월적 세계로 갑니다. 무리해서 추방당해서 초월적 세계로 여기서부터 좀 해석이 도대체 이 초월적 세계는 무엇이며 이곳에서 깨닫게 되는 이 이야기들은 어떤 걸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건지. 그거야말로 진짜 그 각각의 해석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그 연옥 같은 느낌의 그런 초월적 세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실은 그 1장에서는 자기 혼자서 비행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련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말씀하신 불교적인 색채가 좀 강하다면 여기서는 같이 스승과 사형들이 있고 같이 수련을 하다가 이 친구가 뭐 제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그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자기 무리로 추방당했던 무리로 돌아가죠. 네. 근데 사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잘은 모르지만 그 개인의 해탈과 열반이라는 그런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전파 그런 것들이 더 강한 비전이 되잖아요. 전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교죠. 네, 뭐 땅끝까지 이르러 뭐 진리를 전파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자 기르고 이런 모습들에서 거기서 살짝 갈리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어떡하지? 사실 불교도 그 전파하잖아요. 그 달마다 동쪽으로 그렇죠. 뭐 가시고 대승불교, 소승불교 나누기도 하죠.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해야 될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죠? 미스 벗. 아니 저는 이 장이야말로 되게 불교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는 사실은 저도 기독교는 잘 모릅니다만 이 삶에서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죽고 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연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구분이 되고 사실은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한 그 결말, 그러니까 단선적 세계관이 있죠. 그렇죠. 결과물로서 천국을 가게 된다, 지옥을 가게 된다 결정이 되고 그것을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윤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 이를테면 다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었지만 사실 불교야말로 이를테면 중생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모티브거든요. 그 원효 대사님도 그렇고 달마도 그렇고 이렇게 수행하시고 우선 민가로 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대로. 그렇죠. 설파하셔야 그렇죠. 되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천국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여기에서 그 처음에 이제 조나단도 그렇고 우리도 모두도 천국에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페이지를 넘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조나단이 살다가 여기 천국이 아닌가 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장을 처음 읽었을 때는 비행 도중에 사망했고 드디어 그쵸? 이제 어떤 됐으니까. 영계에 가서 네네.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그 족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시간도 아니라네. 완벽한 것이 곧 천국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네. 아니면 아예 현실적으로 가면요. 네. 달리기를 계속하다가 러닝 하이라는 게 오잖아요. 러너스 하이라고 오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아드레날린의 과다 분출이 이루어지는. 어느 순간 정말 천국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걸 계속하다가 또 그런 어떤 하이의 그런 느낌에 간 것이 아닐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런 네. 생각도 들게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이를테면 독특한 생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완벽한 속도에 접하는 순간 자네는 천국에 접하기 시작한 걸세. 조나단. 그리고 그것은 시속 1000km로 나는 것도 100만 km로 나는 것도 빛의 속도로 나는 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그 어떤 숫자도 한계인데 완벽에는 한계가 없으니까 완벽한 속도는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닝 하이 맞네요. 그러네요. 우리 민희롱 PD는 탑건 2가 이 갈매기의 꿈을 베꼈다라고 강력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제 그 고속으로 움직이는 이 뭐 레이싱 카를 모는 그 드라이버들이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거든요. 아니 두렵지 않으냐? 사고가 나면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이 레이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무화경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공포나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 현실에서 벗어난 듯한 거의 그 본능적으로 움직임만 남는 어떤 그런 상황에 몰두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도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동하는 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완벽 따위 안중에 없는 갈매기들은 느리게라도 아무데도 못 가지. 완벽함에 신경을 쓰고 이동은 안중에도 없는 갈매기들은 당장 어디에든 갈 수 있거든. 명심하게 조나단, 천국은 어떤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네. 장소와 시간은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네, 그러고 보니 그 무아지경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소울에 보면 소울. 그러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하다가 어느 순간 무아지경에 빠지면 그 새로운 그 의식계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딱 이거랑 지금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절정이라면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네. 그게 그 어떤 절정의 순간이 되면 그 정신적으로 막 극한의 어떤 쾌락을 느끼게 되는데 육체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사실 이제 막 기타 연주하는 기타 연주자나 막 피아니스트나 막 이런 사람들 막 보면 막 인상을 있는 대로 쓰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거기서 연주하면서 막 인상을 막 있는 대로 쓰면서 오늘 내가 죽든지 니들이 죽든지 막 이런 표정으로 연주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극한의 어떤 쾌감의 형태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른 어떤 느낌도 받았어요.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건 무협지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읍내에서 이렇게 방황하던 한 젊은이가 이제 소림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부를 모시고 그렇죠. 사형들과 함께 이제 소림 36방을 이제 다 마친 뒤에 이제 절에만 있으면 사건이 안 벌어지니까 다시 민가로 내려왔다가 이제 거기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네. 절이라니까요. 절이긴 하다. 그렇죠. 네. 약간 앞에서 약간 뭔가 원한 관계만 있으면 약간 킬빌 느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형 구조 같은 게 있는 거죠. 이제 원형 구조 같은 게 이렇게 이 돈은 말하자면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이 생기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어떤 그 이야기들을 후대에다 계속 남기게 되고.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적인 색채 혹은 삶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하나씩만 거론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어떤 장면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무협지라고 하셔서 네. 진짜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 조나단을. 근데 그 스승이 그 잘 보게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순간 이동을 하잖아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샥 해가지고 무협지인데 진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SF예요. 아니 심지어 조나단도 그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딱 이것이구나 하고 안 순간 태양이 두 개인 어떤 행성에 가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죠? 막 이러면서 네. 그렇죠. SF가 되죠 말 그대로. SF가 돼요. 네. 네, 그 장면. 그러니까 네. 궁구로 그러니까 작가가 좀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 장면은. 박사 씨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이 소설은 이 멋져 보이는 많은 말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냥 하나의 문장,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거 하나로 그냥 요약될 수 있는 소설이 아닌가, 그게 전부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단 하나의 진실한 법은 자유로 이어지는 법이다. 다른 법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숨을 일관하게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밴덤이 저 판옵티콘에서 다 한 거 아닙니까? 높은 꼭대기에 있는 게 제일 권력자다라고. 다 보인다. 네, 다 이렇게. 보인 나는 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노안이 안 와야죠. 네, 눈이 나빠지면 높이 가면 안 보입니다. 갑자기 노안으로 씁쓸한 그런 음악을 듣고 와서 노안과 갈매기의 꿈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티 페리의 Firework 듣습니다. Do you ever feel like a plastic bag drifting through the wind, wanting to start again? Do you ever feel so paper thin, like a house of cards, one blow from caving in? Do you ever feel already buried deep, 6 feet under screens with no
chance for you, 'cause there's a spark in you.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and let it shine. Just on the night, like the 4th of July. 'Cause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show 'em what you work. Make 'em go as you shoot across the sky.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let your colors burst. Make 'em go you're gonna leave 'em all in You don't have to feel like a wasted space. You're original, cannot be replaced. If you only knew what the future holds. After a hurricane comes a rainbow. Maybe a reason why all the doors are closed,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you to the perfect road. Like a lightning bolt, your heart will glow, and when it's time, you know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and let it shine. Just on the night, like the 4th of July. 'Cause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show 'em what you work. Make 'em go as you shoot across the sky.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let your colors burst. Make 'em go you're gonna leave 'em all in Boom, boom, boom. Even brighter than the moon, moon, moon. It's always been inside of you, you, you. And now it's time to let it through. 'Cause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show 'em what you worth. Make 'em go as you shoot across the sky.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let your colors burst. Make 'em go you're gonna leave 'em all in Even brighter than the moon, moon, moon. Boom, boom, boom. Even brighter than the moon, moon, moon.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Flip the freeway. You're riding on the freeway.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북구북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읽어보고 있는데요. 1부와 2부, 3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4부, 4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조나단 리빙스턴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그 초월한 갈매기들이 이제 신격화되고 그를 따르는 많은 또 다른 갈매기들은 그에 대한 깨달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야기만을 통해서 이제 관념만 자꾸 이제 부풀리게 됩니다. 사실 어떤 종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 위대한 선지자를 믿기 전에 그가 행한 바를 먼저 해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한, 그 선지자가 한 이야기와 행위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사람만 믿어요, 그냥.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이제 종교에서 많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 나왔던 이제 1970년에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미국의 히피즘이 거의 이제 그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잖아요. 60년대 후반에 이제 출발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이제 많이 서부 해안 쪽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 이제 히피들의 초월적 삶하고도 맞물려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장이 이후에 이제 쓰여진 건 아니고 미리 썼던 걸 이제 그 제외시켰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걸까요? 70년대 이야기와 2023년까지로 좀 연결시켜서 사장의 이야기를 좀 분석해 본다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서 평가는 딱 두 개로 갈려요. 사족이다, 완성이다. 사족이다. 네, 사족이다, 완성이다. 이게 근데 리처드 바크가 그 무슨 사고를 당한 뒤에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네. 사장을 써야겠어. 아니 써놨던 걸 덧붙여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족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예수 스토리의 응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사장이라면 그 예수 스토리라면 이후의 교회의 타락과 뭐 형식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선지자만 믿으려고 네, 하는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이게 아니 그 한 갈매기가 꿈을 쫓던 갈매기가 자기 꿈을 그 이루는 과정이 갑자기 그 교회 비판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또 사족이라고 느끼시는 분은 그렇고요. 반면 완성으로 느껴지는 부분요. 3장까지의 스토리가 시작과 끝으로 연결되는 그런 선적인 구조였다면 4장이 붙음으로써 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원형적인 구조가 되잖아요. 존이라고 부르게 이러면서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사장이 말하자면 되돌이표다. 네, 그래서 영원불멸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측면에서 여기는 또 서양의 종말 사상이 아니라 그 동양의 윤회 사상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이건 완성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좀 얄미워요. 그 3장까지 있는 책은 있거든요. 네, 4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새 책을 또 샀어요. 맞아요. 4장이 없으면 나 학교 다닐 때 읽은 책으로 그냥 오늘 와도 되는데 4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책을 또 사게 만드는. 네, 한 번 더 노렸던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리처드 바크가 원래 4장까지 썼다가 나중에 이걸 첨부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고 때문에 이후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됐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리처드 바크가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추종자들이 생겼다고 해요. 히피들도 그렇고 이제 엄청나게 팔리면서 사실은 일종의 이제 이를테면 리처드 바크에 대한 신격화도 이루어진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처드 바크가 사실은 그 히피들한테 구루가 됐어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인도에서 뭐 라지니 씨 같은 인물들이 그 굉장히 추앙받고 또 서양 이 젊은이들에게 70년대에 그 소개가 되면서 뭐 비틀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인도로 떠났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약물과 소위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단계에 가겠다. 이걸 또 주장했던 또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리처드 바크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마 조나단이 느꼈던 그런 절망감을 느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자신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유로워야 한다. 인간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인간을 신격화하고 박제화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정말 신물나는 그런 경험들이 여기서도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교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전통에 내려오는 거라고 믿지 말고 그럴듯한 말이라고 믿지 말고 네 스승이 하는 말이라고 믿지 말고 심지어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해도 믿지 마라. 네가 직접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서는 이걸 받아들여라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리처드 바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내가 하는 말이라고 믿지 말고 이 이야기 자체에 주목을 하고 너희들이 이 어떤 이를테면 초월이라던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맹자도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책에 읽는 걸 다 믿는 건 책을 안 보느니만 못하다는 거. 저는 사실은 그 부처님이 그렇게 다 의심하라라고 한 걸 듣고서 데카르트 회의론이 딱 떠오르긴 했거든요. 뭐 여러 철학자가 다 불려나오는 그러니까요. 건데. 다 그러면 회의하는 게 그 비판하고 그런 게 원래 맞는 거군요. 본질적으로는. 네. 수잔 손택도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걸 안 믿어야 세상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고. 그래서 다들 비판적이시군요. 그건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까칠한 건 그냥 성격. 자, 이 책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물질 문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제 서양 문화에서 이제 정신적 어떤 그 수양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안으로서 가져가고자 했던 그 시대적 분위기. 또 2023년이 과연 그러면 70년대보다 더 나은 어떤 정신적 성취를 이루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네. 오히려 더 심화된 어떤 물질 중심의 어떤 사회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네.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때가 1950년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미국의 그 절정기잖아요. 그렇죠. 산업적으로 팍팍 뭐래든지 성장을 하고 그러다 1970년, 80년 들어서 이제 뭐 5.1 파동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꺾여지는 그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들의 풍요를 막 누리다가
뭐 자동차도 사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잘못될 수 있구나를 느꼈을 때 이 소설이 나와서 말씀하신 정신적인 부분을 채워줬다. 그런 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좀 더 곽강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히피들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생기기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미권은요,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것 같아요. 뭐 매트릭스나 이런 것도 봐도 그렇고요. 메시아론이잖아요. 네, 부활 뭐 이런 거 나오면 열광하고 그런 점에서 좀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정말 왜 사는 걸까?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어떻게 살까? 이 부분은 모든 젊은이들이 사실은 갖게 되는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인데 그 시대마다 그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제시하는 답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른들이 제시하는 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어른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풍성한 삶의 경험에 의거해서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교조적이고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리처드 바크가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셈이 아니었을까.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도 아니고 규율과 법에 얽매여 사는 그 틀에 박힌 삶도 아닌 어떤 목표와 지향이 있는 삶. 이런 것을 제기해줬다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열광하게 만들었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좀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다면 노안이 온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본다면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현재 젊은이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어떤 문화라는 건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라는 건 결국은 부모 세대가 한 이야기의 반대편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50년대, 60년대 이제 2차 세계대를 지내고 온 이제 기성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청소년기가 성장이 됐을 때 부모 세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니들이 전쟁을 겪어봤어? 니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야? 어? 철딱선이 없기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빨리 가 취직해야지.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부모들의 잔소리와 그 억압으로부터. 억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등장한 어떤 또 다른 삶을 제시하는 한 작가의 소설이 사실은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일탈이고 반항이며 또 그런 삶을 추구함으로써 기성세대와는 다른 자신들의 삶을 또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거죠? 2023년의 이 작품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사랑하는 그 어실러 르긴이라고 네. 하는 작가님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로 딱 평한 적이 있어요. 하찮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나이에 가면 네. 아니 뭐 굳이 이걸 책으로 써?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만 이게 이제 막 세상을 배워나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사실은 어떤 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소설도 네. 어느 때 만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박사님 그 한 줄 추천사가 하찬타인 건가요? 근데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이 책을 읽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필독서, 베스트셀러 이런 걸 좀 기피하는 그러니까. 나쁜 버릇이 있었기 버트. 때문에. 버트. 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때 내가 읽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마 의미가 있겠죠. 네. 저도 사실 젊을 때 읽어봤는데 뭐야. 그때는 아니 뭐 야한 장면도 없고 뭐야.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추천을 하라고요. 지금. 그럼 적절히 밸런스 있게 이게 안 읽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실 만한데 예전에 읽으셨던 분은 그 추억 속에서 이 책을 끄집어내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추억 속에 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조나단 리빙스톤보다 우리가 더 많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네. 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짧고 굉장히 술술 읽혀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요. 예. 네, 이야기의 무거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읽히는 책이니까요. 네네. 자, 오늘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소연 작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최인훈의 단편 달과 소년병.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달과 소년병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이 북구북구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